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가 된 눈먼 총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다. 부모 잃은 어린 시절부터 형제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였지만 세월이 흐르자 형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생 민우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했으며 얼굴까지 수려해 동네 어른마다 저런 아들은 천금 주고도 못 산다 고했다. 반면 형 태우는 어릴 적부터 욕심 많고 억지를 부려 동네에서 원망을 샀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두 형제를 비교했고 태우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해. 어디를 가나 동생 좀 본받아라. 그런 소리 더는 못 듣겠다. 어느 날 민우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시를 감고 있을 때였다. 태우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가와 물레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쇠로 만든 날카로운 가락 끝으로 주저하지 않고 민우의 눈을 찔렀다. 형 왜 이래? 비명과 함께 세상이 꺼지고 민우는 캄캄한 어둠을 맞이했다.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이웃들은 참혹한 사연을 들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민우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나기로 했다. 여기서는 더는 살 수가 없구나. 집을 떠나야겠어.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는 먼 산 너머 낯선 마을을 떠돌며 밥을 빌어먹기 시작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댔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나를 버리면 끝이야. 어느 날 마을 끝자락에 사는 노부부가 민우를 불쌍히 여겨 불러세웠다. 눈이 멀었다고 해서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하며 살아보겠느냐? 민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은 잘하지 못해도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뭘 시키지? 앞도 못 보는 애한테. 그러나 민우는 이튿날 새벽 지게를 짊어지고 뗄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손끝의 감각과 귀의 소리에 집중하면 나무의 결도, 풀잎의 방향도 느낄 수 있었다. 억새를 짚어 길을 찾고 마른 가지를 모아 땔감을 모았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떼구루 떼구루. 민우는 그 소리를 따라 손을 더듬었다. 놀랍게도 개암 열매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하나 둘 주어 보찜에 넣는 찰나 먹구름이 몰려들며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우르르 쾅 쏴. 민우는 허둥지둥 근처의 선앙당으로 몸을 숨겼다. 소나기를 피하려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밤 민우는 뜻밖의 손님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밤이 깊자 선앙당 안은 수상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소곤소곤, 수근수근, 껄껄껄.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것들이 들어와 왁자지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다. 오늘 밤은 비도 오고 심심하니 자랑이나 하나씩 하자꾸나. 좋다. 내가 아는 이야기부터 해볼까?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복숭아 나무 가지가 동남쪽으로 휘어 자란 곳이 있는데 그 잎에 눈을 비비면 눈먼 것도 낫는다지 뭐야. 오호, 그거 옛날에도 있던 이야기야. 심성이 착한 눈먼 총각한테나 어울리겠구먼. 나도 하나 있어. 북쪽으로 가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거든. 근데 부엌이 얼음짝이지. 불을 아무리 떼도 따뜻해지지 않아. 왜 그런 줄 아나? 가마솥 아래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열이 안 통해.
어리석은 인간들. 헤헤, 그것도 별거냐. 남쪽에는 손이 귀한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딸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 근데 그 딸이 병을 앓고 있어.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는데 천장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만 잡아 죽이면 싹 다 나을걸? 설설 끓는 기름을 퍼붓기만 하면 된다고. 크크크크크크. 도깨비들이 깔깔대며 웃는 사이 민호는 자신의 보찜을 뒤적이다 개암 하나를 꺼내 깨물었다. 딱! 그 소리에 도깨비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으악! 도망쳐라! 집 무너진다! 선앙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날이 밝자 민호는 지팡이를 짚고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복숭아 가지에 눈을 비빈 순간 눈앞에 빛이 번쩍이더니 세상이 다시 보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는 이어 북쪽으로 향했다. 도깨비 말대로 기와집 부엌에 금덩이가 묻혀 있었고 그걸 꺼내자마자 구들이 따뜻해지고 밥도 잘 익었다. 금덩이는 집주인이 민우에게 선물로 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남쪽으로 향했다. 부잣집에 병색이 짙은 처녀가 누워 있었고 그 방 천장 위엔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었다. 민우는 가마솥에서 끓는 기름을 퍼올려 지네에게 끼얹었다. 지네는 그대로 타 죽었고 처녀는 즉시로 열이 내리고 벌떡 일어났다. 그 집안에선 기뻐하며 민우를 사위로 삼았고 그 후로 민우는 도깨비에게 들은 비밀을 누구보다도 값지게 써먹으며 정직하게 부를 일궜다. 그는 단 한 번도 형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에게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만 몰두했다. 눈이 먼 것보다 마음이 먼 것이 더 어두운 것이다. 민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소. 포도로 유명한 충청도 영동 땅에 김첨지가 살았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럽지 않았으나 손이 귀해 늦음하게 아들을 얻자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세라 금이야 오기야 길렀다. 귀한 손자라고 땅에 닿으면 닳기라도 하는 듯 조부모가 바닥에 내려놓질 않았다. 그렇게 크다 보니 버릇이 있을 리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의 나이 18세가 되었다. 그동안 손자만 알던 조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손자의 버릇까지 가져가지 못했다. 어려운 건 모르고 제멋대로 자란 탓에 어느새 기방이나 들락거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기까지 했다. 임자, 철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글쎄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좋은 처자를 얻어 장가라도 보내면 나아질까 모르겠소. 김첨지는 며느리감을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집안 좋고 마음에 드는 처자를 알아보니 김첨지 아들에 대한 소문이 퍼진지라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나마 들어오는 중매자리를 살펴보니 김첨지 재산에만 관심 있는 눈치였다. 어느 날 김첨지가 이웃마을에 다녀오던 길에 시장기가 돌아 어느 국밥집에 들어갔다.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싹싹한 처녀가 댕기머리를 휘날리며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주방엔 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국밥을 담아내고 있었다. 음식 맛을 보니 그 맛이 일품 아닌가. 집으로 돌아온 김첨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임자,
오늘 이웃마을에 갔다가 국밥집 처녀를 봤소. 국밥집이요? 그렇소. 홀어머니를 돕고 있는데 생활력 있고 우리 철진이 섹시감으로 어떤가 해서 말이오. 국밥집 처녀라는 게 좀 걸리지만 밖으로 놔두는 아들 녀석 집안에 들어앉힐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 대수인가. 쇳불도 단숨에 뺀다고 김첨지는 국밥집으로 매파를 보냈다. 김첨지 댁에서 혼담이 오자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순실어미는 딸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서 어떡해. 괜찮다. 일할 사람이야. 구하면 된다.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혼담이 무르익자 김첨지는 철진을 불렀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으니 아비가 정한 처자와 혼인하도록 해라. 장가요? 싫어요. 그리고 마음에 둔 여자도 있어요. 어떤 여자? 돈만 보고 너를 좋다고 하는 여자? 아무 소리 말고 아비가 정한 처자와 혼인해. 그렇게 철진은 국밥집 순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철진은 여전히 방탕했다. 허구한 날 외박에다가 이제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김첨지가 병이 들었다. 폐병이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렀어도 차도가 없었다. 임자, 철진이 믿고 살 생각은 하지 마시오. 며느라게 하고 잘 사시오. 그 말을 남기고 김첨지는 세상을 떠났다. 김첨지가 없자 철진은 곱비 풀린 망아지였다. 그나마 김첨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했는데 이제는 물 만난 물고기였다.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온 철진은 순실에게 손찌검을 해대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놈아 그만해라. 저런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차라리 나를 내쫓아라. 하고 울며 소리쳤다. 그러나 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던 순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서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집을 나왔다. 그동안 며느리를 의지하며 살던 시어머니는 순실이가 집을 나서던 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못돼 먹은 아들은 순실을 내쫓고 나서는 밖에서 눈이 맞은 여자를 후실로 들어앉혔다. 행실이 못된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안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돈을 들고 나가 며칠씩 집을 비우고 돈이 떨어지면 그제야 돌아오곤 했다. 그래도 여자가 얼마나 간드러지게 구워 삶는지 철진은 한마디도 못했다. 더구나 철진은 도박과 술에 찌들려 지내더니 마침내 도박빚으로 물려받은 전답을 다 날려버렸다. 철진의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가 집 문서를 들고 사라져버렸다. 김첨지가 물려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순실은 국밥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시댁을 찾아갔다.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저하고 같이 가요, 어머니. 순실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국밥집으로 모시고 왔다. 철진은 도박빚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방을 드나들며 술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던 철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도 없고 어머니마저 처갓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철진은 갈 곳도 희망도 다 사라진 심정으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막에 앉아 허기진배를 채우고 있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철진이 돌아보니 나이든 노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르셨소? 왜 그러시죠? 보아하니 처복이 있는 상인데 지금 몰골이 왜 그러시오? 철진은 그동안 살아온 얘기, 지금의 처지를 노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다니 정말 어리석구려. 선친께서 성견지명이 있어 그런 아내를 얻어주셨으니 아무 말 말고 당장 돌아가서 아내를 꼭 붙잡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떠돌다가 객사할 팔자요. 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길로 국밥집으로 달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소. 날 용서해 주시오. 순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철진에게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뒷곁을 가리켰다. 뭐해요? 가서 장작이라도 패주지 않고. 철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순실은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 철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자매처럼 다정하게 국밥집을 도우면서 살았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 국밥집엔 손님이 줄을 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철진은 아내 말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다녔다. 가마 속에서 사라진 여인. 한양 사는 박생원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소실이 낳은 딸이요. 작은 딸은 본처 수생이었다. 박생원이 외도를 해서 큰딸 영선을 낳자 부인은 주변 시선을 생각해서 조용히 영선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길렀다. 하지만 3년 만에 영화를 낳자 모든 관심이 작은 딸 영화에게 쏠렸다. 수고했어, 부인. 하지만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생원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직 없었다. 아들을 낳으려는 기대로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 박생원도 나이 들어 첩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감, 어떻게 합니까? 드릴 사위라도 드려 대를 잇게 합시다. 그래서 어려서 조실부모한 상철이를 점찍어 집에 와 머물게 했다. 본시 양반의 핏줄인 데다가 바르게 자라온 터인지라 집에 데려와 됨됨이를 겪어보고 마음에 들면 대릴 사위로 드린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큰딸 영선이 아니라 작은딸 영화의 남편감이었다. 재산을 소실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던 것이다. 상철이 집에 오자 영선이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자기가 큰딸이니까 당연히 자기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는 은근히 가슴을 설렜다. 상철도 영선의 자태에 반하여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뒷산에서 만나다가 아예 대놓고 상철의 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상철의 방에서 나오던 영선이 박생원의 눈에 띄고 말았다. 너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박생원은 영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노발대발했다. 영선은 그제야 알았다. 자기 남편감이 아니라
바로 영화의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상철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선이 아니라 둘째 딸 영아가 신부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영선이 소실의 소생이라는 거였다. 감정에 이끌려서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했네. 상철은 영선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영선의 처소 앞을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어쩌다 마주치는 경우에도 눈길을 피해버렸다. 이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박생원은 작은 딸과 상철의 혼사를 서둘렀다.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두고 영선의 모습이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럴만도 해.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수모를 겪으니 생원 어른도 첩의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거야. 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다. 영선이 어디 갔는지 모르느냐? 그때 행랑아범이 나섰다. 어제 울면서 강가로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요. 박생호는 하인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동네 앞을 흐르는 강으로 나갔다. 강가에서 흔적을 살피는데 저만치 영선이 신었던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보였다. 장맛비가 내리던 무렵이라 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서 한번 살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생원 부부는 정성껏 영선의 넋을 위로했다. 하지만 영화의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상철과 영화는 그날 밤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신방에 아무 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본 하녀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신랑 신부 모두 칼에 찔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포도청에서 나와 조사를 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내들이 떠들어댔다. 바로 그날 밤 박생원 집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가마를 세우더니 올라타고서 고개를 넘자고 하더래. 그래서 계속해봐. 무서워서 망설이니까 돈을 넉넉히 주는 바람에 여인을 태웠다네.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가마가 가벼워지더래. 그래서 가마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야. 가마꾼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마를 팽개치고 마을을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 사람이 아니군. 한을 품어서 찾아와 복수를 하고 사라진 거야. 포교 이철승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칼에 찔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귀신이 칼을 들고 다니나? 아무래도 이상해. 철승이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그때 가마꾼들 좀 만나볼 수 있어? 소문을 퍼뜨린 가마꾼을 찾아보니 진서방이라는 사내였다. 그날 목격한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요. 어딘가 쭈뼛거리는 낌새를 눈치챈 포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진서방을 앞세워 영선의 생모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보도청에서 나왔소. 영선 낭자의 생모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어쩐 일로? 포교는 포졸 둘과 함께 집안 곳곳을 수색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새로 산 식칼을 발견했다. 칼을 새로 샀군? 전에 쓰던 건 어디 있는가? 강에 내다 버렸지요. 영선의 생모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여봐라, 아궁이 속을 파보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궁이를 긁어내자
반쯤 타버린 피 묻은 식칼이 나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진서방이 달려들었다. 어디서 수작이냐? 포교는 순식간에 그를 때려눕히고 오랏줄로 묶어버렸다. 생모와 둘이서 짜고서 벌인 일이다. 당장 압송해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뒤채에서 나온 것이다. 저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물론 너도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해라.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혼례를 앞두자 영선은 집을 나와 생모의 집을 찾았다. 자기 딸이 박생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걸 기대하던 생모는 대릴사위가 영화의 신랑감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 딸만 데려가고 자기는 내팽개쳤다고 평소에도 불만이 많던 그녀에게 대릴사위 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때마침 딸이 찾아오자 생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진서방을 끌어들였다. 우선 딸이 물에 빠진 것으로 꾸몄다. 그리고는 첫날 밤 진서방과 함께 그 일을 벌이고 귀신소동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영선이도 팔자가 사나운 계집이군. 박생원 집에서 벌어진 귀신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대릴사위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바다로 끌려간 아름다운 여인.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인이 예쁜 새 한 마리가 품에 날아오는 꿈을 꾸고서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생명과도 같이 물길이 되어주는 아기니 수로라고 부릅시다. 수로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랐고 자랄수록 얼마나 미모가 빼어났는지 산에 가면 산신이,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탐을 내었다. 또한 가무에 능해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나뭇가지의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고 할 정도였다. 수로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혼기가 찾아 신라 진골 귀족인 순정공이 청혼을 했다. 평생 당신만을 아끼며 사랑하겠소. 그 말에 수로는 망설이지 않고 순정공과 혼인을 했다. 순정공은 수로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다. 꽃을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온 집안에 꽃밭을 가꾸어 그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다. 어느 해 수로 부인은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게 되어 동행하게 되었다. 강릉으로 가는 길에는 바위가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서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진달래꽃이 해안을 따라 만발하고 있었다. 명주, 지금의 강릉 태수로 제수받아가는 순정공의 행렬이 해안가 절벽에 닿았을 무렵이었다. 아,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도 피었네. 수로 부인은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에 감탄해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꽃에 시선을 빼앗겼다. 수로 부인을 비롯한 일행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해 저마다 시선을 절벽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때 수로 부인이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저 꽃을 내게 꺾어다 줄 사람이 있느냐? 1000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저 절벽에 어찌 감히 발을 붙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시종이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누구도 감히 가파른 절벽에서 진달래꽃을 꺾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수로 부인을 보더니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인이 원하시는데 이 노인네가 그 꽃을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은 암소를 맡겨두고 가파른 절벽을 서슴없이 올라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읊으며 꽃을 건네주었다. 이 꽃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인 앞에선 이 꽃도 빛을 잃는군요. 그리고 노인은 다시 암소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일행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행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이 지방에서 이름난 임해정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바닷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더니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수로 부인을 휘감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부인! 부인! 순정공은 용이 사라진 바닷가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부인을 구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명주 태수로 부임하는 행렬은 아비 규환으로 변했다. 그때 그 소란한 행렬 중에 한 노파가 순정공에게 다가왔다. 누구의 짓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곳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용에게 부인을 내놓으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대기로 언덕을 치십시오. 그러면 부인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을 믿고 순정공이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니 다시 뇌성병력이 치더니 얼마 후에 수로 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부인, 괜찮소? 노랫소리를 듣더니 견디지 못하고 저를 다시 데려다 주더군요. 순정공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하며 바닷속 일을 물었다. 수로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러했다. 순식간에 화려한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 앞에 나아간 수로 부인은 인간 세계로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인가? 용왕은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그때 누군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용왕님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용왕이 그 말을 듣더니 재수없다며 수로 부인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수로 부인의 그 말이 끝나자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고 우여곡절 끝에 순정공은 부임지에 도착했다.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순정공은 부임할 때의 일을 떠올리고 백성들을 모아 바닷가에 나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러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졌다. 순정공이 부임한 강릉지역은 가뭄과 기근이 심한 곳이었으며 순정공과 수로 부인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 구제에 힘썼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삼척 지역엔 수로 부인 헌화공원이 있어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남편 친구. 오늘도 예방 심태섭은 갈짓자 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관할을 나오자마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동네 주막집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예방날이 외상값은 언제 갚을 거예요? 거 얼마나 된다고 그리 부채는 거요. 내 쉬 갚으리다. 그까지 몇 푼 된다고. 여기 한 잔 더. 아이, 이렇게 늘 외상술을 드시면. 이 사람아, 이 소리 좀 들어보게.
그러더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엽전 주머니를 흔들어댔다. 그 모습을 보던 주모의 낯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아이, 나리, 한 잔 쭉 드시어요. 태섭의 주머니에서 묵직한 엽전 소리가 나자 눈치 빠른 주모의 교태가 한결 간드러졌다. 그렇게 그날도 태섭은 거나하게 술을 들이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태섭은 평소에는 청렴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아전이었다. 하지만 퇴청 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주막에 들어가서 술만 마셨다 하면 돌변하는 것이다. 그날도 관청에서 받은 몇 푼의 녹도 주막에서 한잔하고 외상값을 갚고 보니 주머니에 엽전이 남아날 재간이 없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는 태섭의 주머니는 그날도 텅 비어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이형을 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섭은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여보, 오늘은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리다. 매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싫은 소리 한 번 없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아침에 굳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저절로 주막으로 향하는 걸 어찌하겠는가. 여봐라, 서방님이 왔다. 문 열어라.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향해 외치자 아내가 뛰어나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한잔 하셨구려. 한잔 했지. 한양에서 친구가 내려와서 그냥 올 수가 있어야지. 착하고 순진한 아내는 그 흔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남편을 부축해 방에다 눕혔다. 착한 아내는 남편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는 그런 착하고 착해 빠진 여자였다. 거짓말을 하고 보니 미안해진 남편은 아내를 이불 속으로 불렀다. 여보, 이리 들어오구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태섭은 아내의 수척해진 몸을 껴안으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미안하구먼, 미안하고 말고. 아침이 밝아왔다. 내가 죽일 놈이지 어쩌자고 그걸 다 퍼주었나. 이러다가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힐 판이지. 술이 깨자 태섭은 취흥이 올라 주머니를 탁탁 털어버린 걸 기억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셨어요? 속풀이 좀 하세요. 아내가 북어대가리에 붙은 살점을 말라 푹 끓여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아내가 그날은 웬일로 누구하고 마셨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닌가. 저기 한양에서 오랜 친구가 내려와서. 태섭은 머뭇거리며 둘러댔다. 저 한양 친구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태섭은 속으로 별걸 다 물어보네 하고 생각했지만 태연하게 과거 공부하는 박인수라는 친구야 하고 대답했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지. 돌아오는 과거 시험에 붙기만 하면 나를 끌어준다고 약조했지. 아직 어려운 형편이라서 내 주머니 돈까지 탁탁 털어주었다니까. 워낙 믿음직한 친구라서 잘 될 거요. 그래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분이 잘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아내는 남편 출세를 위해서라도 박인수라는 친구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태섭은 그때부터 술판을 버리고 들어오는 날이면 친구 박인수 핑계를 대곤 했다. 오늘도 인수 그 친구가 찾아와서. 과거를 치러야 하는 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언제 공부를 하시나요? 잡념이 생겨서 힘을 얻으려고 오는 거야. 공부는 밤에 하면 되니까.
녹을 가져오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내는 친구 뒷바라지 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아내는 박인수라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장원급제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박인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예방날이 친구분이라고 하더라고. 태섭의 아내가 뒷곁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런데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선비가 바로 박인수 아닌가? 그는 한양 박대감의 둘째 아들이었다. 해마다 과거를 치렀으나 매번 낙방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인수가 태섭이 예방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관하에 사또로 임명되어 가게 된 것이다. 예방 친구가 사또가 되어 내려온다는구먼. 기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네. 고을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다. 당신 친구분이 고을 사또가 돼서 온다면서요? 응, 그래. 아내의 얘기에 태섭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신관 사또의 이름이 하필이면 박인수라니. 정말 큰일 났다. 신관 사또가 부임했다. 그런데 그는 부임 첫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바로 예방이 자기 친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방 아내가 친구 박인수의 과거 급제를 위해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다. 조상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예방 부인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에 장원급제를 한 건지도 모르겠군. 사또 박인수는 부임한 첫날 아전들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방을 바라보았다. 예방은 잠시 나를 따라 들어오라. 말을 마치고 사또가 내전으로 들어가자 예방은 급히 그 뒤를 따랐다. 예방은 이제 출세길이 열렸군. 첫날부터 친구를 찾네? 아전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당사자인 태섭은 아내를 속인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사또 예방 대령했습니다. 들어오라. 태섭이 들어가니 사또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리 와서 앉게 친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태섭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사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인의 정성 어린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를 일이요. 알지도 못하는 박인수라는 이름을 친구라고 한 것도 우연치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예방에 대해 알아보니 청렴하고 성실한 사람이더군. 딱 한 가지. 그 술버릇만 고치면 말이요. 그 후 사또는 심태섭을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했다. 그리고 모두 사또를 태섭의 한양 친구라고 믿었다. 박인수는 후일에 정승까지 지냈고 부임하는 곳마다 태섭을 동행하여 중요한 일자리를 맡겼다. 또한 태섭 내외를 가까이 살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다. 아들의 스승이 된 노인의 정체. 곱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저녁.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곱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이진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공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갔다 오는지 내기하자. 그래, 아마 내가 이길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이들은 신호와 함께 서로 앞다투어 달려나갔다.
이진사는 뛰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지인이 집에 있어? 두루마기를 받아드는 부인에게 이진사가 물었다. 네, 제 방에 있을 거예요. 부인은 이진사가 왜 그렇게 물어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늦지막이 낳은 아들이 병약하여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은 탓에 몸이 약해 10살이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다. 무슨 방도를 찾아야겠소. 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구려. 이진사는 아들 진이가 책을 손에서 놓고 밖에 나가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다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진이의 10번째 생일에 부인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아이들은 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잘 놀고 있는지 궁금해진 부인이 하인을 불러 일렀다. 가서 도련님이 잘 놀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하인이 이르기를 도련님이 구석에 비켜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네요.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 산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산에 들어가겠다니? 한 아이가 그곳에 학문을 배우러 들어간다고 해서요. 저도 그곳에 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학문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보마. 그날 저녁 부인은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다. 산에 들어가겠다고 했단 말이요? 네, 그러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진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진이에겐 계기가 필요하오. 산에 가면 몸도 좋아질 수 있으니 보내줍시다.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은 아들과 헤어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렇게 진이는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지 스님 밑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 체력이 좋아진 진이는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며 학문을 익히는데 매진했다. 그런데 그동안 스승이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주지 스님이 중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스승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은 스승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스승도 없는 용문산에 더 머물 이유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사방이 고요한 밤에 이진은 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조금만 더 정진한다면 크게 될 제목인데 안타깝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문틈으로 슬쩍 엿보니 그동안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나무찜을 해오고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는 존재감 없는 초라한 노인인지라 평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진이는 처음엔 그냥 노인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스승을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그런데 며칠 후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진이의 귀에 그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지요? 진이가 문을 열고 노인을 따라가며 물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니 개의치 마시오. 그러자 이진이 노인을 붙잡고 물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학문이 깊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나같이 초라한 노인에게 가르침을 구하다니. 더 이상 외면치 마시고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날 찾아오시오. 이후로 이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두었다가 노인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노인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곤 했다. 그야말로 학문의 깊이를 갸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성균관의 지사였다. 하지만 나라가 정쟁에 휘말려 모함으로 인해 충신들이 유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환멸을 느끼고 신분을 숨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해라. 집으로 돌아가 과거도 치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지.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문은 본래 끝이 없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거라. 이진은 산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진이가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내 아들. 부인은 건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진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과에 장원 급제를 했다. 그동안 폭군이 물러가고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진도 관직을 받게 되어 한양으로 집을 옮겼다. 그리고 참한 교수를 만나 장가도 들었다. 이 모든 게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을 찾아가자. 이제야 찾아가다니. 이진은 노인을 만나러 용문산을 찾아갔다.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를 떠났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거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오시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이진은 노인이 남긴 서신을 열어보았다. 난 자네를 믿네. 부디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주게. 이진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가 단단한 것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놀란 농사꾼은 손으로 흙을 헤치며 그것을 파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고 묵직한 항아리였다.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하네. 꽤 쓸모가 있겠는데. 농사꾼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구석에 두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밭에서 쓰던 호미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밭에 나가려던 농사꾼은 항아리에서 호미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미가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네. 분명히 한 자루만 넣었는데.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번에는 동전 1푼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보니 동전이 2개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감자 1자루를 넣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감자가 2자루가 되어 항아리 속에 남아있었다. 이야, 이거야말로 보물이구나. 농사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를 불러 신기한 항아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히 당부했다. 이 항아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하시오.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곧바로 옆집 여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집에 아주 신기한 항아리가 있어. 정말?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농사꾼의 아내는 으쓱하며 말했다. 그 항아리에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 감자도 2배, 돈도 2배. 옆집 여자는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다. 그럼 쌀을 넣으면 쌀이 2배가 되고 돈을 넣으면 돈이 2배가 되겠네? 그런 보물이 있다니 정말 부럽구나.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옆집에 마법의 항아리가 있대.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던데?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그런 게 있다고? 정말 부럽군. 그렇게 해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런 항아리가 있었으면.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농사꾼을 찾아가 말했다. 자네 그 항아리 어디서 난 거야? 밭에서 일하다가 파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깜짝 놀랐다. 어째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제가 우리 밭에서 파냈는데요. 그 밭이 원래 우리 조상님 거였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피랑 가면서 묻어둔 항아리라네.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이지. 농사꾼은 당황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억지를 듣고 발끈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우기면 원님께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군. 결국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원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정말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가져와서 시험을 해보게. 농사꾼과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와서 원님 앞에서 시험을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무엇이든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2배가 되어 나왔다.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원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항아리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있으니 이 항아리는 이제 내 것이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거두겠다.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항아리를 원님한테 바치고 말았다. 원님은 항아리를 대청 한복판에 놓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항아리를 보았다. 이게 뭔 놈 항아리냐? 흉물스러우니 치워버려라. 그러나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건 아주 귀한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날 밤 원님의 아버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항아리는 깊고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체 뭐가 들었나 보자. 결국 그는 항아리 안으로 몸을 쑥 들이밀다가 그만 홀라당 빠져버렸다. 아무것도 없잖아. 영갑은 당황해서 항아리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얘들아, 나 좀 꺼내주거라. 안방에 있던 원님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 원님의 아버지를 꺼냈다. 아버님, 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항아리 속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안 꺼내주고 뭐 하는 거냐? 안을 들여다보자 항아리 속에 아버지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원님의 아내는 허겁지겁 그 사람도 꺼냈다. 그런데 둘이 똑같으니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원님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진짜 내 아버지란 말인가? 원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두 영감이 모두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다. 원님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영감들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항아리가 넘어져 깨져버렸다. 원님에겐 큰 걱정거리가 남았다. 앞으로 까탈스러운 아버지를 둘씩이나 어떻게 모시나? 그 순간 한 영감이 소리쳤다. 얘야, 내가 내 친아버지란다. 저놈은 가짜야. 그러자 다른 영감이 발끈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아버지다. 네가 어릴 적 좋아하던 국수 한 그릇 기억나느냐? 영감들은 서로 원님의 아버지라고 우기며 다투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로구나. 원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외쳤다.